예,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방송을 한 적이 있고요. 저는 전문 분야가 뇌혈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뇌동맥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기분 전환을 할 목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의학 분야의 연구도 하고 치료도 하고 진료도 하지만 특히 미술이나 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이 실제 사람의 뇌혈관입니다. 뇌혈관. 보시는 바와 같이 뇌혈관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세밀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보시는 식물, 넝쿨과 좀 비슷하게 생겼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쪽에 보이는 것이 실제 사람의 뇌혈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용을 뜻하는 거죠. 비슷하게 생겼죠.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게 실제 뇌혈관입니다. 그 옆에 발레리나의 그림자가 보이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저도 항상 이런 뇌혈관 검사나 치료를 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서 참 신기하곤 합니다. 저는 수술하는 의사, 그리고 머리를 열고도 수술을 하지만 머리를 열지 않고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원체 그림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드로잉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좀 특이했던 환자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그 병의 나중에도 교훈이 될 만한 그런 특징들을 잡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공부가 되죠. 지금까지 제가 그려온 그런, 이것도 훨씬 많죠. 훨씬 많은데 그 일부만 제가 추려서 보여드립니다. 실제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사람의 뇌혈관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 거고, 오늘 말씀드릴 뇌동맥류 사진입니다. 뇌동맥류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동맥류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동맥류의 치료 방법 중 하나인 결찰술을 통해서 이 동맥류를 묶어버리는, 나머지 그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르죠. 그림들이 다 다르고 항상 똑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도 복잡하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도 제 역할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뇌혈관 전문가이자 의사고, 뇌혈관 전문가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은 처음 막힌 곳 뚫기, 그죠? 저번에 강의를 했었고, 좁은 곳 넓히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동맥류에 관한 내용이고, 터진 곳 막기입니다. 뇌동맥류를 하면은 요즘은 굉장히 인터넷도 많이 접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서 주변에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그리고 연예인, 영화배우, 이런 분들도 심심치 않게 대중매체나 아니면은 온라인 신문상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수술을 했다, 그리고 어떤 진료를 했다라는 소식을 간간히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이전에도 이런 뇌동맥류가 있었겠지만 요즘은 어떤 검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뇌동맥류가 더 많이, 더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따라서 질문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요즘들은. 첫 번째는 뇌동맥류는 왜 생기는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동맥류는 터지나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 숫자 좋아하죠. 터질 가능성이, 확률성 얼마냐? 그리고 치료를 하면은 뇌동맥류가 아예 없어집니까? 그리고 시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법 중에 어떤 게 좋나요?
저는 수술하기 싫은데 약물 치료는 없나요? 그리고 만성 두통이 있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발견된 뇌동맥류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많곤 합니다. 뇌동맥류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면은 전체 성인 인구 중에 한 3.2%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성분들에서 좀 더 많고요. 특히 30세 이상의 40대, 50대쯤. 대부분의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다시 말해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고 동반 질환, 그러니까 기저 질환으로는 유전학적 질환으로는 뭐 다낭성 신장 질환이라는데 이런 신장에 어떤 낭종들이 많은 경우 이런 것들 있을 때는 다른 그냥 일반 분들보다는 한 3배에서 14배까지 이 뇌동맥류가 더 자주,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뇌동맥류로 사망했다거나 장애를 안았다, 뇌동맥류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그 가족 중에 누군가 발견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인자로는 뭐 흡연, 뭐 어느 질환이다 마찬가지죠. 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으로서 흡연, 그리고 고혈압,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을 때는 이 동맥류가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터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 동맥류는 어디에 잘 생기느냐? 그림 보이죠? 이 뇌혈관이 이렇게 가지를 치고 나가는데 이 분지부에 잘 생깁니다. 분지부. 여기에 이렇게 혈관이 한 줄기로 흐르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이 가운데 압이 가해지면서 혈관벽이 약해지고 이렇게 부푸는 이런 병입니다. 뇌동맥류는. 그럼 뇌동맥류는 왜 생기느냐? 방금 잠깐 언급해 드렸죠. 지속적인 혈역학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동맥경화 변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이런 작용들이 있을 때 동맥류가 생기곤 합니다. 이로써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압을 받으니까 혈관벽이 손상이 돼요. 혈관벽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가 손상이 되고 다른 혈관벽보다 이게 약해지니까 압을 더 받는 그런 저항성이 떨어지고 특히 혈관병에 보시다시피 뭐 대탄성판이라든지 그리고 중막 같은 것들이 손상되거나 결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는 이런 뭐 아시죠? 뭐 처음에는 머리뼈 그리고 갈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겹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 뇌실질과 그리고 뇌경막 사이에 이제 지주막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간에 뇌혈관이 지나갑니다. 자, 지나가고 이 공간에 뇌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뇌혈관에 뇌동맥류가 생기는 겁니다. 뇌동맥류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낭형, 주머니 좀 생겼죠. 낭형. 두 번째는 방추형, 한쪽 벽만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 혈관의 전체 벽을 둘러싸는 그런 동맥류를 방추형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리성 같은 경우에는 그 혈관벽을 구성하는 그 일부 벽 중 그 맨 안쪽 벽 일부가 찢어졌을 때 우리가 그 벽과 벽 사이로 혈액이 들어감으로써 혈관이 이렇게 부푸는 경우를 박리성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크기에 따라서도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요. 10mm 미만일 때는 아주 작은 거고 그리고 10mm부터 한 24mm까지는 큰 뇌동맥류.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건 24mm 이상은 거대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잘 터집니다. 하지만 작은 것도 터질 수 있어요. 뇌동맥류가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생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은 자기 생애 최고의 극심한 두통이고 누가 모르게 진짜 길 가다가 쇠망치로 뒤쪽을 아주 세게 가격하는 그런 두통이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소실할 때도 있고요. 아예 그냥 혼수 상태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 하면서. 그런 경우는 이런 진술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눈꺼풀이 갑자기 처진다든지
그런 증상들.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뇌동맥류의 부위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 그 뇌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그 뇌지주막하 출혈이라 하는데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그런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생애 최고의 극심한 두통이라 할 수 있고 아주 심각한 두통입니다. 아까 보신 그림이죠. 이 뇌라는 것은 뇌 지주막이 있고 연막과 경막으로 쌓여 있고 그 위에 머리뼈가 있는데 그 지주막 아래 공간에 거미막 공간이라 하는데 이 공간에 뇌혈관이 분포되어 있고 각 뇌로 피를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 벽이 약해져서 변성이 생기면서 이게 뇌동맥류, 꽈리처럼 부푸는 이런 풍선처럼 부푸는 뇌동맥류가 생겼고 흡연,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가족력, 어떤 여러 위험 인자에 대해서 그로 인한 뇌동맥류가 파열될 때 이렇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생깁니다. 이 지주막하 공간은 모든 뇌에 다 분포되어 있고 뇌를 둘러싸고 있고 뇌 틈새로 다 분포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그러니까 국소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뇌 실질의 일부만 차지하는 뇌출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머리 전체가 뇌출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같은 환자입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이 사진이 정상 뇌 CT였습니다. 몇 년 뒤에 의식불명으로 응급실로 왔고 이렇게 뇌 CT상에서 보면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이런 그 지금 시커먼 뇌실과 그리고 뇌지주막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이 하얗게 보이는 게 다 뇌출혈입니다. 굉장히 양이 많죠. 뇌 틈새로 다 뻗어나가는 뇌출혈, 이걸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고 이 원인은 뇌동맥류, 아까 보신 그 꽈리의 파열에 있습니다. 같은 환자 사진입니다. 뇌동맥류가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책자나 다른 거를 접해봤을 때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뇌동맥류가 터지면 일단 3명 터졌다. 그러면 그 셋 중에 한 명은 사망, 즉사, 그냥 돌아가시는. 그리고 셋 중에 또 한 분은 생존하시더라도 아주 심각한 합병증에 시달리게 되고 장애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셋 중에 한 분만 생존하세요. 그분들도 온전하느냐? 완전히 온전하진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깔끔하게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뇌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은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후가 왜 이렇게 나쁠까요? 아까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국소적인 뇌출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뇌 전체로 뻗어나가는 뇌지주막하 출혈이기 때문에 이미 쏟아진 뇌출혈로 인한 뇌 손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고 나서도 이게 재출혈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또 재출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출혈된다. 한 번 터져서 의식불명이나 아니면 심각한 두통으로 응급실이나 병원을 왔는데 우리가 치료를 하기 전에 또는 치료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터지는 경우, 그걸 재출혈이라 합니다. 그 재출혈을 하면은 아까 3분의 1 돌아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80% 이상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아주 적절한 치료, 훌륭한 치료를 받고 나서도 남아있는 그 뇌출혈들 때문에 뇌혈관 연축, 뇌혈관이 이제 수축을 하는 거죠. 굵었던 뇌혈관이 그 직경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출혈에 반대지만은 피가 이제 다 그 지정된 영역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뇌경색이란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장애나 마비가 심각하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머리에 물이 차는 병이 생깁니다. 이 뇌척수액이란 물이 뇌에는 있는데 이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뇌출혈 때문에 순환을 못해서 머리에 물이 차는 거죠. 물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흡수나 밑으로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뇌에서 물이 차기 시작하고 이로써 의식이 더 떨어지고 걷지를 못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뇌지주막하 출혈의 3대 합병증 하면은 재출혈과 뇌혈관 연축 그리고 뇌수두증이 대표적인 거고 이것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잘 터지는 뇌동맥류는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질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선정한 질문에 모든 뇌동맥류는 다 터지나요? 그게 아닙니다. 잘 터지는 뇌동맥류는 따로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이렇게 크기가 조그맣고 작고 그리고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머리에 바깥쪽에 있고 그리고 하나 있을 때 그럴 때는 잘 안 터진다는 통계학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고 동맥류의 크기가 크고 모양이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죠. 그죠? 예쁘지 않습니다. 불룩불룩하고 어디서든 뭐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모양이 흉측하게 생겼고 그리고 머리의 한가운데 정중앙에 가깝고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어떤 다발성 뇌동맥류가 있을 때는 잘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터지기 전에 발견됐다면 치료를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겠고 위에 보시는 이런 조금 뇌동맥류는 발견됐지만 모양이 작고 예쁘고 머리 바깥쪽에 있고 하나고 그러면은 의료진 판단에 의해서 추적 관찰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잘 터지는 뇌동맥류는 이렇다. 크기를 몇 미리부터 얼마나 큰 것부터 아까 뭐 작고 중간 크고 아주 거대 뇌동맥류가 있는데 그럼 몇 미리부터 잘 터지느냐? 보통 한 4에서 7mm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한 4mm에서 5mm를 보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한 7mm까지는 좀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7mm 이상이면은 잘 터진다. 7mm 이하면은 좀 덜 터지는데 터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그렇다고 완전히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사연을 하나 보실까요? 예, 이분이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직장에서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 뭐 연세도 드셨고 하기 때문에 머리 검사를 한번 해보셨답니다. 건강검진에서 뭐 MRI나 아니면은 뭐 뇌혈관 CT나 그런 걸 찍었는데 이 뭐 아니나 다를까 이게 예상치 못한 뇌동맥류가 꽈리가 발견됐다고 듣고 오셨어요. 이분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분들 계세요. 괜히 검사했다. 괜히 검사했을까요? 이게? 아무튼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 계시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분처럼 우연히 발견된 뇌동맥류가 있으면은 뭐 이게 터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 안 터질 수 있는 뇌동맥류도 있고 터질 수 있는 뇌동맥류도 있고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 치료를 하지 않고 추적 관찰을 해도 되는 그냥 지켜봐도 되는 뇌동맥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게 언제 터질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시스템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확률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단은 지금 그냥 쉽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파열될 확률은 내가 검진을 해서 올해 2022년 3월 이때 발견이 됐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 1%. 나 같은 사람이 100명 있으면은 100명 중에 1명 터지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럼 1% 하면 작죠, 숫자적으로는. 하지만은 이 1%만 하더라도 내가 1%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작지 않은 숫자고 더욱이 올해만 1%지 내년에 1%지 아닙니다. 이게 누적 확률이에요. 2022년 올해 1%지만은
내년은 2023년에는 2%가 됩니다. 2%. 그 후년에는 3%가 되고 그 후년에는 4%가 되고 점점점 1% 더하기가 됩니다. 누적 확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검사를 해서 발견됐는데 이 꽈리 뇌동맥류가 이번 달에 생겼겠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몇 년 전부터. 따라서 올해가 1%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예상컨대 이게 한 5년, 7년 그 정도 전에 생겼다 그러면 벌써 저는 5에서 7%의 파열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도 어떻게 보면은 많다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도 있는데 5% 넘어가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 되는 거죠. 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분 아까 건강검진했는데 우연히 발견됐고 괜히 검사했나?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현재 나이가 50세입니다. 일단 기대 수명은 한 80세로 잡죠. 잡고 그러면 기대 수명까지 이 뇌동맥류가 파열될 확률 전제 조건은 이 시점 발견된 시점부터 계산을 하면은 50세부터 80세까지 30년 사신다 생각하면은 오늘부터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30% 이 동맥류가 터져서 내가 명을 달리하거나 장애를 안거나 그럴 가능성이 30%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80세까지 살 때. 굉장히 크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어제 생긴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생긴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검사해서 눈에 보일 정도면은 한 5에서 10년 잡게 되면은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파열 가능성 5에서 10% 곱하기 5에서 10년 곱하기 1% 하면은 벌써 5에서 10%죠. 그러면 아까 계산한 거하고 지금 계산한 거 합쳐버리면은 35에서 40%입니다. 40%. 적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아까는 1% 이야기 하다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무섭죠. 그러니까 동맥류라는 게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은 조금 더 무서울 수는 있어요. 두 번째 사연을 볼까요? 이분은 뇌동맥류가 터져서 왔습니다. 응급실로 오셨고 안타깝게도 의식불명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위험인자, 어떤 고혈압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당뇨도 없었고 술, 담배도 전혀 안 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사셨고 매일 자전거로 운동을 하셔가지고 몸도 탄탄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맥류가 터져서 뇌지주막 할출혈로 응급실로 오셨는데 의식불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부친께서 뇌동맥류 파열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 중에 터지진 않았지만 형제 중에 누가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건강검진은 매년 받았지만 이게 건강검진 받으면은 이게 뇌 쪽은 이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간, 콩팥, 심장, 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었고 또 기본 항목이니까요. 뇌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더 많이 검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머리 빼고는 다 검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건강하게 사셨고 매년 건강검진을 했지만은 뇌 검사는 하지 않았고 하지만 간과했던 게 가족력이 있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일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상담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분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만은 예방하지 못한 그런 증례입니다. 그러면은 뇌동맥류의 진단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뇌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단순히 설명드려서. 하지만 일반 엑스레이나 단순 뇌 CT로는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1차 검사는 뇌혈관 3차원 CT 그리고 뇌 MRA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나중에 사연이 나올 텐데 내가 뭐 엑스레이나 뇌 CT를 찍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찍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하더라. 그동안 검사한 사람들이 놓친 거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뇌동맥류를 볼 수 있는 검사도 있고 볼 수 없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1차 검사는 뇌혈관 3차원 CT와 뇌 MRA입니다. 1차 검사입니다. 1차 검사고 이 두 검사 다 장단점은 있지만은 모두 뇌동맥류에 대해서 유효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되면은 최종 확진 검사가 중요하고 이 검사가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굉장히 복잡하죠. 뇌혈관이라는 게. 뇌혈관 3차원 CT입니다. 자기 머릿속입니다. 가끔씩 놀랍니다. 자기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하냐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이 사진은 MRA, 뇌 MRA 사진입니다. 뇌혈관을 보는 사진입니다. 뭐 둘 다 약간 좀 특성이 다르죠, 그죠? 하지만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유효한 검사고 보통 이렇게 타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저한테 의뢰가 되곤 합니다. 이렇게 의뢰가 된 환자들은 그 MRA나 뇌혈관 CT로는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동맥류라는 게 치료를 해야 되는 뇌동맥류가 있고 추적 관찰을 해도 되는 뇌동맥류가 있는데 그걸 구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뇌혈관 CT나 MRA로는 좀 불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뇌혈관 조영술은 CT나 MRA와는 다르게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몸 안에 관을 넣어서 직접적으로 혈관 안쪽을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 같은 뇌혈관 전문의가 직접 하고 그렇다고 이게 뭐 수술 막 이게 뭐 전신 마취해서 하는 수술 절대 아닙니다. 겁은 먹지만 겁먹을 필요 없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아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물론 CT나 MRI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그 침습성이나 공격성에 대해서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금 관을 이렇게 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은 여기 우리가 이제 관을 넣을 때만 조금 따끔하고 이 몸 안에서 이 관이 움직일 때는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를 통해서야만이 뇌 동맥류가 확진이 되고 이 동맥류가 진짜 뇌 동맥류인지 아니면은 동맥류가 아닌지, 동맥류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 뇌동맥류인지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고 추적 관찰을 해도 되는 뇌동맥류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혈관 조영술. 실제 뇌혈관 조영술 사진입니다. 역동적이죠, 그죠? 이런 실핏줄까지 다 보이고 여러 각도에서 보이고 지금은 앞과 옆만 보고 있지만은 3차원으로 돌려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각도,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연을 보겠습니다. 5년 전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했는데 뇌 관련 검사도 2년에 한 번씩 했답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죠. 예고편 해드렸습니다. 근데 2년마다 뭐 건강검진을 했는데 뇌 검사를 아예 안 받았던 분은 아니고 뇌 관련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 뇌 관련 검사가 단순 뇌 CT와 뇌 MRI라는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판독에도 이상 없다. 그리고 그 판독을 보고 진료를 받던 다른 전문의들도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누구의 어떤 속에 나왔던 안내로 뇌 MRA를 촬영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뇌 동맥류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뇌 동맥류라는 게 올해 갑자기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이렇게 보일 정도의 뇌동맥류는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 환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2년마다 한 번씩 뇌혈관에 대한, 뇌혈관이 아니고 뇌 검사를 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발견됐다고 하느냐? 우리가 이전부터 있었다면 예전에도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만이 이게 뇌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드린 한 24mm 이상의 거대 뇌동맥류, 아주 큰 뇌동맥류, 그런 경우는 일반 CT로도 보이긴 합니다. 가끔씩. 근데 드물죠.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고 그런 경우는 드물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그냥 진짜 전문가가,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그냥 지나치기도 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뇌혈관에 관련된 검사를 해야지 이런 뇌동맥류가 발견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오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만성 두통이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약을 먹고 했는데 잘 낫지 않고, 그래서 몇 년을 버티시다가 이제서야 한번 TV에서도 나오고 요즘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에 어떤 이상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이분은 진짜 다행히게도 MRA 같은 뇌혈관 사진도 찍으셨어요. 찍었는데 왜 아니나 다를까 이게 뇌동맥류라는 게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게 뭐냐면, 내가 만성 두통을 고치려고, 만성 두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MRI나 MRA나 이런 걸 찍었는데 이 엉뚱한 게 발견했단 말이죠. 왜 엉뚱하냐 그러면, 이 동맥류는 지금 만성 두통하고는 관련성이 없거든요. 어지간히 큰 뇌동맥류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만성 두통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뇌동맥류는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뇌동맥류가 더 위험할 수 있으니 뇌동맥류에 대한 어떤 검사나 치료를 생각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환자로서는 더 황당합니다. 내가 만성 두통 고치려고 왔는데 좀 혹 하나 더 붙인 그런 생각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도 막 찾아봅니다. 뇌동맥류. 요즘은 뇌동맥류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설명도 자세히 돼 있고, 하지만 그 설명들의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겁을 굉장히 줘요.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고 최악의 상황만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병이 무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보고 굉장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만성 두통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분인데 뇌동맥류 때문에 더 고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차라리 뇌동맥류하고 만성 두통하고 관련성이 있으면은 이걸 치료해서 만성 두통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기쁘겠지만은 관련성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죠? 응? 실제 사진입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MRA, 뇌혈관을 보는 MRA를 찍었는데, 이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뇌혈관이 지나가는데 이게 블록 넣은 거 있죠. 이렇게. 그렇죠? 파리처럼 보이는 거. 예? 이게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라고 소견서에 써왔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저희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건 이게 진짜 뇌동맥류냐 아니면은 뇌동맥류를 가장한 그런 뇌혈관이냐를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MRA도 굉장히 고가의 검사고 그리고 굉장히 정밀 검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검사조차 이거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뇌동맥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뇌혈관 조형술이라는 검사, 이 검사가 뇌혈관 조형술 검사로 나온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였던 뇌혈관이 뇌동맥류 위증이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그죠? MRA에서는 이 정도 보였는데 지금 점점 혈관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뇌동맥류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고 굵은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작아지면서, 원래 생긴 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좁아지면서 깔때기처럼 좁아지면서 그 밑둥어리만 보이고 그 꼭지는
이게 흐리면서 안 보였기 때문에 위 지붕이 막힌 뇌동맥류라고 의심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 뇌혈관 조영술로 그러니까 확진이라는 게 정상 혈관으로 확진이 됐고 치료할 필요도 없고 그런 스트레스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좋은 목적도 있어요. 검사라는 게.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죠. 뇌동맥류 치료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뇌동맥류가 있으니까 우리가 혹대듯이 이거를 잘라내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뇌동맥류 자체는 될 수 있는 한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뇌동맥류 자체도 이 혈관의 일부입니다. 혈관벽이 이게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와서 혈관에 턱 붙은 게 아니고 원래 있던 혈관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혈관벽이 약해져 가지고 풍선을 생각하시면 풍선이 이렇게 부푸는데 풍선에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리면 터지겠죠, 그죠? 물론 이게 혈관벽을 잘라서 뭐 다시 우리가 성형하듯이 만들어주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뇌동맥류는 잘라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라내게 되면은 이게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혈액이 많이 쏟아지죠. 그리고 이 꼬맬 수도 없어요. 굉장히 작은 혈관이고 약해져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치료의 목적은 뭐냐면 이 뇌동맥류 내로 들어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하기만 하면 돼요. 이 뇌동맥류 자체는 이 피가 안 들어가면은 자기 역할을 못 합니다. 자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지 않고 대부분 혈류를 차단한다. 이렇게. 동맥류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클립 결찰술이라고 합니다. 클립 결찰술은 좀 무섭게 들리겠지만은 개두, 머리를 열어야 돼.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이런 클립으로 이 동맥류가 있으면 클립이 아까 혈류를 차단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그랬죠. 클립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클립이랑 아주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두술 및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술이죠, 수술. 실제 수술 사진, 실제 수술 사진. 보면 이렇게 동맥류가 있었는데 실제로 수술실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게 클립이고 클립이 이 집게처럼 동맥류의 머리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맥류로 들어가는 혈류가 차단됐고 이 동맥류는 잘라내지 않습니다. 잘라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클립이 보이죠. 이 금속 성분이기 때문에 이 클립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상처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이 수술이 이렇게 되면 좀 무섭게 보이죠, 그죠? 뼈는 이렇게 이만큼 열고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묶고 다시 원상복구하고 나옵니다. 이게 개두술 및 동맥류 클립 결찰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입니다. 한 가지가 있고 실제 수술 장면을 볼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뇌지주막 하 공간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얇은 혈관입니다. 뇌지주막을 제가 이렇게 찢어내고 있어요. 찢고 그 공간 안으로 제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자르면서. 제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좀 빨리 되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혈관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죠. 뇌지주막 하 공간으로 들어가면 혈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메탈로 된 클립로 이 혈관을 이렇게 묶습니다. 이 혈관은 지금 이제 묶는 혈관은 동맥류가 아니고 모동맥인데 나중에 출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좀 묶어놓고 지금 보시는 이 동맥류가 지금 보이죠? 이 동맥류를 제가 클립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묶고, 그죠? 잘 묶였나 보고, 잘 안 묶였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재조정을 해서 이렇게 잘 묶였죠? 하고 임시로 막아놨던 모동맥 원래 들어가는 혈관의 문을 열습니다. 그러면서 피가 통하게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특수 염색으로 혈관이 잘 들어가는 거를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고 동맥류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클립으로 이렇게 없앴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코일 색전술이라는 건데 이거는 머리를 열지 않고 아까 뇌혈관 조영술을 하듯이 대퇴혈관으로 들어가서 미세한 관을 더 깊숙이 넣은 다음에 동맥류 내로
이 백금 코일이라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그죠? 이거 머리를 열지 않고 안쪽에서 집어넣는 거. 예, 동영상을 보실까요? 예. 예. 아주 미세한 간을 동맥류 내려놓고, 예, 백금 코일을 집어넣어서 아주 부드러운 애들이에요.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백금 코일이라는 건데, 이걸 동맥류 안으로 넣어서 이 동맥류를 꽉 채운 다음에 동맥류 내로 혈류를 차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예, 수술을 하면 이렇게 이런 식이 되고, 흔히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아까 그거 개두를 하고 클립을 하는 거를 수술이라 하고 이건 시술이지 않느냐? 이것도 수술입니다. 이것도 뇌혈관 내 수술이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걸 뇌혈관 내 수술, 혈관 내에서 수술한다 해서 혈관 내 수술입니다. 그래서 뭔가 수술이라 하면 좀 무겁고 시술이라 하면 좀 가볍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건 고민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 병의 위험성도 있지만은 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치료에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 치료가 100% 안전한 시술은 아니에요. 대부분 다 모든 의사가, 모든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지만 예기치 않은 합병증, 왜? 우리가 뇌를 건드려야 되고 혈관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싫죠. 저희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치료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보고되는 퍼센티지가 약 5% 정도 됩니다. 5% 정도. 그래서 100명 수술하면은 95명은 수술 전 수술 후 똑같이 퇴원하시는데 5명은 수술 전보다 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의 위험성 자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위험성과 치료의 위험성을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터지지 않고 발견됐다면, 터져서 응급실로 오셨다 그러면 이런 치료의 위험성을 논할 수는 없죠. 왜?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이런 치료의 위험성이 뭔 상관이겠습니까? 바로 치료를 해야죠. 하지만 터지지 않았을 때 우연히 발견된, 아까 말씀드린 건 건강검진이나 그런 걸 했을 때 우연히 발견된, 내가 멀쩡하게 살고 증상이 없는데 그렇게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 병의 위험성과 이 치료의 위험성을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아까 했듯이 내가 아까 뭐 50살이고 뭐 80세까지 살 계산되고 뭐 5년에서 10년 전부터 뇌동맥이 있다고 보면은 계산이 한 35에서 40% 나왔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치료의 위험성, 이 치료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성이 5%인데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동맥류를 치료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갔을 때 합병증, 그러니까 터져서 내가 돌아가시거나 장애를 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35%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무섭죠. 그렇게 되면 이 치료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뇌동맥류처럼 보이는 건데, 그리고 크기도 작고 예쁘고 환하고 가족력도 없고 위험인지도 없고 5% 미만의 어떤 파열 가능성을 계산이 된다. 그런 경우와 이 치료의 위험성, 5%지만 내가 기저질환이 있다. 어떤 뭐 다른 수술을 했을 때 뭐 우리가 메스를 대고 약을 투여하고 그런 수술이 있다면 그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저질환에 대한 그런 취약성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치료 자체 위험성 플러스 알파죠. 그러면은 5%보다 조금 높은 5에서 7%의 수술의 위험성, 치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뇌동맥류 꽈리가 터져서 내가 명을 달리하거나 장애를 앓을 가능성이 5% 미만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수술의 위험성은 한 7% 잡고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하겠습니까? 물론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따지면은 선뜻 이 치료를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민, 그럼 치료를 선택했으면은 내가 그러면 머리 열고 하는 개두술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색전술을 선택할 거냐?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나는 머리 열기 싫다. 그죠? 머리 여는 건 굉장히 무서운 수술 같다. 상처 나지 않느냐, 흉터 생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수술도 하고 소위 말하는 이런 시술, 뇌혈관 내 수술도 동시에 하는 하이브리드 신경외과 의사입니다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개두술, 머리를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머리를 열지 않고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스스로 판단, 뭐 여기 찾아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우리가 머리 연다고 더 큰 위험성이고 머리 안 연다고 더 적은 위험성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그리고 어떤 상처나 어떤 위치만 다르다 뿐이지 이 시술 자체 위험성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좋느냐 나쁘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안 연다고 더 좋은 수술이고 머리를 연다고 더 나쁜 수술이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두 가지 다 이런 치료를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질이나 어떤 행복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면은 요즘 트렌드는 예상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수술밖에 없었으니까 예전에 이런 우리가 혈관 내에서 이렇게 뭘 집어넣고 안으로 접근하고 이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기구들이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구들이 처음부터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이게 한 30년. 막 겪고다 보니까 지금까지 발전된 거지 예전부터 이런 거를 100년 전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란 거는 진짜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해왔고 지금 예전부터 발전을 해왔고 그 기술도 교과서에 실리고 주로 우리가 맨 먼저 배우는 게 수술이거든요. 근데 수술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에 관한 한. 하지만 색전술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반증하는 거죠. 환자분들이 선호한다. 되도록이면 머리 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를 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건 전문가의 의견을 맡겨야 된다. 추적 관찰하는 경우도 있죠. 작거나 예쁘거나. 근데 이거 보십시오. 발견 당시에 2.5mm 그리고 이분이 한 군데만 의견을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병을 갔습니다. 추적 관찰합시다. 모든 병원이 다 동의를 했어요. 작고 예쁘고 하지만 위치가 머리 한가운데 있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수의 세 병원의 결론은 추적 관찰합시다. 라고 했는데 진짜 공교롭게 이 환자분은 그 이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게 터져버렸단 말이죠. 이게 의식불명으로 왔습니다. 근데 참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세 병원에 그동안 의견을 여쭤봤던 이 셋 중에 하나의 병원에 응급실로 가신 게 아니고 저한테 왔어요. 알아보고 오지는 않았겠지만 응급실로 오신 거죠. 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색전술로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수술로. 그래서 의식불명으로 오셨지만 지금 멀쩡하게 잘 살아 계세요. 잘 지내시고 계시고. 그래서 돌이켜보건데 저도 이 같은 경우는 작고 예쁘고 지켜봅시다. 추적 관찰합시다. 그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한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만 보통 1년마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흔하진 않습니다. 이런 게. 약물 치료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맥류의 종류에서 이제 박리성 뇌동맥류가 있거든요. 뇌 혈관벽의 일부가 찢어지면서 그 혈관벽과 혈관벽 사이에 혈류가 들어감으로써 벌어지는 병이 있는데 이 병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가 수술, 아까 말씀드린 코일 색전술, 개두술, 결찰술 아닙니다. 1차 치료는 약물 치료예요. 항혈소판제 같은 약물 치료인데 물론 이게 방금 지금 보시는 이런 동맥류가 터졌다, 뇌출혈이 됐다. 그러면 치료해야죠. 그 수술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고 틀어 막아야 되고 피가 안 나게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이게 내가 우연히 발견됐거나 아니면은 내가 살짝 두통이 있었는데 살짝 다른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멀쩡하다. 그러면 뇌출혈의 어떤 흔적이나 어떤 전명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약물 치료가 우선이다. 약물 치료가 우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 치료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를 안 해도 되는 뇌동맥류. 저도 고민입니다, 항상.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하얀색이 혈관이고 이게 빨간색이 뼈인데 두개골인데 이 두개골에 묻혀 있는 이런 뇌동맥류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시간이 아주 오래되면은 이게 막 삐져나오고 막 커지는 건데 지금 뼈에 묻혀 딱딱한 뼈에 묻혀 있다는 것은 보호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런 허공에 떠 있는 뇌에 있는 그런 뇌동맥류보다는 좀 더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잘 커지지 않고 잘 터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또 커져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항상 고민입니다. 이 경우는 치료를 안 하는 쪽으로 저는 잡고 있지만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요. 이거 보면은 처음에 허공에 뜬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붕처럼 머리뼈가 뇌동맥류를 보호하고 있더라.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다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들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죠. 이런 것들은 혈관벽이 찢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 이거는 수술 도중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한 80% 이상이 되는 케이스였는데 이런 환자들이 다행히 이런 복잡한 치료 기술로 완치가 돼서 나가는 경우를 모아서 제가 논문을 냈고 이렇게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쁘지 않죠, 그죠? 이런 경우는 터져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불룩한 것, 이렇게 스텐트와 그리고 백금 코일로 혈관 내 치료, 머리를 열지 않고 이렇게 치료를 잘 했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이런 걸? 뭐 이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낭형처럼 이렇게 볼록 나오면 이 안에 그냥 백금 코일 집어넣거나 아니면 클립으로 묶어버리면 되는데 혈관벽이 이렇게 다 부풀어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반지처럼 쏙 백금 코일을 집어넣은 다음에 터지지 않게 이렇게 혈관을 새로 만들어줬죠.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치료 방법입니다. 그동안에는 백금 코일만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스텐트와 백금 코일을 이용하게 되고 물론 수술도 하게 되지만은 이렇게 거대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 안에 뭔가 집어넣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더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의 신경을 오히려 더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료의 목적이 이 뇌동맥류를 잘라서 없애는 게 아니고 이 뇌동맥류 들어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류만 차단하면 돼요. 따라서 하나의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 같은 스텐트를 인공혈관 같은 스텐트를 설치를 해서 혈류의 방향을 뇌동맥류 내가 아닌 이 원래의 길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코일을 넣을 필요 없죠. 코일을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혈류 전환 스텐트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제가 다 그린 겁니다. 그린 거고 아까 그 질문에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 웹이란 겁니다. 이 웹. 이 백금 코일 아니고 이런 동맥류의 기성복처럼 이 동맥류에 맞춘 거잖아요. 다 맞춰놨습니다. 사이즈에. 동맥류의 사이즈가 많기 때문에 맞춰놓은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주머니 같은 웹을 쏙 집어넣으면은 이 백금 코일 같은 걸 넣을 필요 없고 어렵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간편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조차도 아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고 발달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이 괜히 검사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맥류를 알게 됨으로써 보다 더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고 그리고 혈압도 조절하게 되고 동맥류가 있으니까 내 몸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자는 거죠. 괜히 검사했냐가 아닙니다. 그리고 뇌혈관 검사가 무섭다. 무섭죠. 처음 느끼는 건 무섭는데 하지만 이 검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향후로 닥칠 수 있는 그런 재앙을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답니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гэсэн. 그리고 우리가 치료와 추적 관찰을 저울질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를 한다면은 개두술과 색전술 둘 중에 하나를 저울질해야 되는데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라. 혼자서 그냥 속단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동맥류라는 거는 예전에는 치료를 다 못했어요. 치료를 다 못하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지켜봤고 왜냐면 머리를 열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이렇게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았죠. 뇌동맥류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뇌동맥이 터지면은 그냥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급사하시거나 그런 병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뇌동맥류는 사람의 수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수명인데 선천적인 건 없습니다. 선천적인 건 없는데 따라서 이 수명을 저희가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이 수명을 거스를 수 있는 100%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치라는 것은 치료 후에도 이 완치라는 것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 위험성을 우려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안 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 치료 잘 됐죠. 아주 멋있게 잘 됐고 깨끗하게 잘 됐고 그림이 예쁩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게 뇌동맥류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보통 한 2년 동안은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되고 암 오는 거 그리고 완전히 호전되는 걸 봐야 되는데 2년 동안은 얘네들이 자기의 수명인데 이게 한 2년 안에 터져서 내가 어떤 수명을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치료를 해버렸단 말이죠. 하지만 걔네들이 호락호락 그냥 얌전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끝낼 애들이 아니고 어딘가가 또 생기고 그 주변에 또 만들어지고 또 터뜨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한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죠? 그동안 나왔던 픽토그램 환자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궁금한 것도 있고 뭐 괜히 검사했나 아이고 내가 그동안 머리 검사를 안 해서 터져서 내가 의식불명이다. 이분 같은 경우 머리 검사 그동안 했는데 너 왜 지금 해서 발견됐냐. 이분은 뇌동맥류로 하는데 난 만성두통 때문에 했는데 혹 더 붙인 격이다. 모두 우리가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 다 이렇게 행복하고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